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이상기온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죠. 그래서 안전하게 살았던 지역에서 장마, 폭우, 허리케인, 폭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과거에 없었던 이런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개념부터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기후 변화가 되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무엇 때문에? 온실가스 때문에. 그런데 그 온실가스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건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의해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CO2를 중심으로 해서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 6개가 지구상의 어떤 이상기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그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빙하기나 간빙기는 지구상에 원래 있었어요. 지구상에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런데 빙하기가 아니고 간빙기가 아닌 사이클들이 미세하게 혹은 과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가 되는 것은 어떤 원인일까? 우선은 크게 다루어 보면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요인은 과거 원시 시대부터 지속되어 왔던 화산 분출이라든가 해수의 순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 안에 충분히 컨트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지 않는다. 지구의 자정작용으로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인위적인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구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 5억 명 정도가 살기에 적당하다라는 과학자의 분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11억 명까지 살기 적당하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70억 명 이상이 살고 있죠. 이것이 부담으로 작동하는 거죠. 우리가 의식주를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 것과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매우 중요한 산업화죠. 과거에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회복이 가능했었지만 이제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 지구를 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죠. 또 하나는 삼림의 황폐화인데 이 생태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태양의 에너지로부터 식물이 광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당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생산자라고 해요. 이 생산자가 있을 때 소비자가 가능하죠. 이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비롯한 많은 생물체요. 소, 양, 닭 이런 것들도 모두 이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 어떻게 되죠? 다시 분해자에 의해서 원소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자에 의해서 원소화된 것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생산자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생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비관적으로 나오는 글들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먹을 음식을 생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생산자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혜택이나 감사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측면의 글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분해자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할 때 보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생산할 때 뭘 이용하죠?
CO2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산소를 배출해요. 그죠? 산소를 배출하는데 만약에 이 생산자인 나무들, 산림들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강남에 아주 좋은 공원이 있었어요. 그 공원을 개발하면 굉장히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절대 그 지역은 개발할 수 없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을 묶어 놓느냐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서울 지역에 허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할 수 없다. 개발하면 강남 지역에 엄청나게 코엑스 뒤쪽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벌채업자들이 나무를 많이 자르죠.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 때도 종이가 필요하고요. 그죠? 또 멋진 통나무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멋진 작품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규모 벌채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지구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 산소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벌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고무나무가 많이 생산되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열대성 지방이니까 엄청나게 비도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고 나무들이 잘 자라죠. 그래서 굉장히 쓸모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잘 자랐는데 한때 일본에서 벌채업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허가를 받죠. 그리고 그 좋은 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몇 년 후 인도네시아는 목재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동맥경화처럼 어떤 부분적으로 계속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산림의 황폐화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집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고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도로에는 점점 많은 양의 자동차들이 이동하면서 유해가스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이다. 또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죠. 우리 전기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목이 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자연환경이 훼손이 되기 시작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 짓기 위해서 산업단지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지 작업이잖아요. 나무들 다 베어내고 거기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에너지 의존적인 삶의 방식을 하게 되면서 기후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데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남극과 북극의 빙벽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빙하가 감소되는데 빙하가 감소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빙하가 감소되고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토지가 나라의 일부가 해변가가 침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물의 순환의 붕괴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과거에는 가을이 되면 비가 오지 않고 따뜻한 차가운 햇살이 내리쬐면 이 과일들이 아주 달콤새콤하게 익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상기후 때문에 가을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막 바로 익기 전에 따기 바로 직전에 과일들이 낙과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가 난다라는 것이죠. 태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기에 방문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있다 왔는데 우기에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려야지 쌀 농사, 배추 농사, 과수원 농사가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비가 와서는 안 될 때 내리고 비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는 가뭄 현상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식량 부족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살만한 지역은 점점 줄어들고 살기 척박한 사막은 늘어나고 점점 살만한 땅은 줄어든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일본 땅도 점점 침수된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어디요? 동해안과 남해안이 점점 침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안 그래도 인구 밀도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물론 개별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사람이 살만한 땅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도서국가가 수몰된다. 그래서 그 섬나라, 남태평양의 섬나라 몰디브 같은 나라도 지금 굉장히 수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UNEP, 유엔에 있는 유엔 환경 계획에서 이런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안을 만들고 또 세계 기상기구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기구 IPCC를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거는 지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에 상관없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해서 3,000명의 과학자들이 기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오래됐나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서울에 벼슬을 하기 위해서 시험 보러 올 때 집신을 몇십 켤레 만들고 등짐에 달고 그리고 걸어오다가 집신이 다 다르면 그것을 신나무에 걸어놓고 또 새 집신을 신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걸어서 한양에 와서 과거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래전부터 자동차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초창기에 자동차가 나오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고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짐도 실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왕복 2차선부터 시작했겠지만 이제 왕복 4차선, 16차선까지 만들어지면서 자동차가 빵빵 달릴 수 있는 그런 아우토반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우리는 너무 편리해졌죠. 그러나 그 자동차에 사용하는 경유, 휘발유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시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대수를 줄이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내가 대학생 때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할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이카 시대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랬는데 지금은 각 가정마다 평균치로 본다면 각 가정마다 자동차가 있는 집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13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13억 5천만 명 내에 차를 가진다고 할 때 우리는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제 이런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 같은 나라는 돈이 있어도 번호판을 살 수가 없어서 자동차 갖기가 굉장히 귀하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환경이 병들게 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질들, 물건들 이런 것 때문에 공장도 많이 생겨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온난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too late라고 얘기해요. 이미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른 속도로 점점 빠르게 지구온난화가 되는 것을 속도는 줄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1906년도부터 상승했다라고 보고 정량화해 봤더니 2005년까지 0.74도씨가 상승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100년 동안 상승한 것과 같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IPCC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3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0.6도씨의 상승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의 온도 상승보다 지금의 상승 속도가 거의 2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량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GDP로 보면 196개, 또 아주 작은 나라까지 보면 이제 200 나라가 깔딱 넘었어요. 유엔에 가입한 것으로 보면 196개 중에서 몇 위예요? GDP로 보면 11위예요. 공간적으로 크지 않은 대한민국이 11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원유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유가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11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었을까? 그만큼 에너지 소비도 당연히 이루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 평균인 0.74보다 큰 1.5도씨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점점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책임져야 할 국가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 선진국이 거기에 속하죠. 1980년대부터 온화한 겨울이 지속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IPCC 4차 보고서에서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그린란드 그리고 남극 빙하 감소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해수면 상승에 기여했다라는 것이고 이 사이클을 보면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사이클과 같은 사이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1978년부터 위성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북극 빙하의 경우는 10년마다 연평균 2.7%씩 감소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7.4% 이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아주 스케줄이 잘 맞아서 유럽 쪽에 이제 2번을 갔다 왔는데 한 3년 전에 갔던 알프스 쪽에 설산이 많이 줄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현지인들한테. 그러니까 스위스의 알프스 쪽과 스페인 쪽의 알프스 쪽으로 갔는데 현저하게 설산이 그러니까 비가 와서 쌓이고 만년설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줄어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린란드의 빙하인 경우 이 그림에서 보면 그림으로도 훨씬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린란드뿐만이 아니라 지구 평균의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들도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 100년 동안 해수면이 17cm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가 있는데 IPCC의
보고서예요. 17cm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20cm 자 기억하죠?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된대요? 2m까지. 그러면 그 바다 근처에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 먼저 침수가 된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원래 모여 살기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물이 있는 곳, 강이나 호수나 바다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지대예요, 저지대예요? 저지대예요. 그래서 이 침수가 시작된다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급인 대형 도시들이 먼저 침수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3.1mm씩 매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해변과 해안의 습지를 위협하고 있다. 습지는 뭐죠? 물과 흙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어떤 정도의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우리 동해안의 여름에 가면, 남해안의 부산 해운대도 마찬가지죠.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 있어서 우리가 모처럼 휴양을 하는데 실제 굉장히 많이 쓸려가 버려요. 그래서 겨울바다를 보러 가보면, 이번 겨울에도 가보면 동해안에도요, 대형 트럭들이 그냥 계속 와서 모래를 쏟아붓고 있어요. 채워 넣는 거죠. 해안에 쓸려가 버리는 것들, 혹은 침수가 되면서 사라지는 해변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에 대해서도 해안 지역에는 취약성이 증가한다. 만약에 해수면이 50cm가 상승한다면 남대서양, 걸프 지역, 방글라데시와 같은 섬나라는 일부 유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산업화 이전에 2배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행되면, 그래서 500ppm 정도가 된다면 100cm, 1m예요. 1m. 자, 1m 얼만큼인지 알죠? 1m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고, 1100ppm이 된다면 200cm, 2m의 해수면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자, 이 사이클을 보면 어때요? 높고 낮은 변화는 있을지언정 한 번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 확실한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재해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기 전에는 1000kg 정도의 수증기, 구름이 형성되면 하나의 시드가 형성되면서 비가 되어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1500kg이 돼도 비가 안 와요. 2000kg, 2500kg이 돼도 비가 안 오다가 3000쯤 모이면 그때 비가 오니까 그 지역은 폭우 아니면 폭설이죠. 이렇게 폭우 아니면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물의 순환량은 늘거나 줄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정상적으로 비가 오던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다. 첫 해에 비가 오지 않으면 자라던 풀과 농작물이 시들시들하겠죠. 2년째 비가 안 오면, 그리고 3년쯤 비가 안 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비가 오지 않을 뿐. 그러나 풀도 자라지 못하는 그 땅에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겠죠. 사람들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땅으로 이주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딘가로 이주할 때, 대한민국으로 한정돼서 본다면 우리가 어딘가로 이사 간다 그럴 때 집을 장만해야 되고, 그죠? 살만한 의식주를 장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들이 대대손손 살고 있던 땅이 가뭄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떠나야 하는 그 사람들, 쉽게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후라고 하는 것은 폭설,
한파, 폭염, 가뭄, 홍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물순환이 집중되거나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 제일 중요한 식량의 문제만 보더라도 가뭄과 홍수는 물의 양과 밀접한데 식량 증산의 문제도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몽골과 같이 반건조 지역인 경우 혹은 아프리카와 같이 건조 지역인 경우는 더더군다나 비가 오지 않으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결국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미 남부평야의 가뭄 피해액은 40억 달러 정도. 1993년 미시시피 강이 범람됐을 때 1000억 달러의 피해가 추산됐고요. 미국 레드강의 홍수에서는 약 40억 달러의 손실이 났다라는 것이죠. 2005년 여러분들도 이때 카트리나는 기억할 거예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을 때 1800명이 사망했다. 1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800명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죠. 우리 학교 1학년 입학생이 몇 명 정도 돼요? 1800명 정도 안팎이죠. 그러니까 이 피해는 우리가 수치로 느끼는 것보다 감각적으로 느낀다면 대단한 문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유럽에서는 2003년 8월에 열파에 의해서 2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1800명의 개념으로 본다면 2만 명.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인연으로 한 21년 전쯤에 프랑스에 갔었어요. 여름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덥거든요.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이 도입되는 그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에어컨도 선풍기도 볼 수가 없었는데 크게 덥지 않았어요. 온도는 비슷한데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요. 습도가 높으면 굉장히 덥게 느끼지만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덥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 후에 한 8년 후에 다시 갔을 때도 역시 에어컨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 프랑스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덥더니 뜨거워지는 열파가 왔는데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에어컨도 없었고요. 선풍기 있는 집도 많지 않았어요. 나이 든 사람들, 폐질환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병원의 영안실에 시체를 두잖아요. 썩지 않도록. 특히 여름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병원의 영안실이 꽉 차서 더 이상 시체를 안치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1800명도 아니고 18,000명 이상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대요? 첨가물 창고를 시체 안치실로 사용을 했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냉장창고, 냉동창고였겠죠? 냉장이나 냉동창고를 농산물을 저장하거나 축산물을 저장했던 그곳에 시체 안치실을 했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후진국에서 그랬다면 후진국이라서 그랬을 거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도 프랑스는 선진국이었어요. 선진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온도가 높았던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높았던 적이 있다면 그거 다 준비했겠죠?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상기후는 그 사람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호주의 경우에도 6년 이상 한파가 계속되었다라는
라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기온이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과 봄은 길어지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고 봄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가 되기도 했어요. 12월 아주 추운 겨울에 남쪽 일부에서는 동백꽃이 피기도 했어요. 서리일과 결병일 같은 혹한과 관련된 지수는 감소하고 냉방일과 열대야와 같은 혹서에 관련된 지수는 증가했다. 그리고 강수 일수는 감소하고 강수량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호우가 발생된다. 자, 물은 자원이에요. 수자원이에요. 해수는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 없지만 담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농작물을 기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지형에 보면 여러분들은 65%가 산지라고 배웠을 거예요. 우리 대학교 때는 70%가 산지라고 배웠어요. 왜 달라졌어요? 산지를 많이 개발했잖아요. 골프장도 만들고, 그죠?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65%로 기록이 돼 있는데, 자, 65%가 산지라는 얘기는 지형이 상당히 기울기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빗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린다. 빠른 속도로, 그죠? 빠른 속도로 흘러가 버리니까 수자원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더 빠른 속도로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라든가 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은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저쪽 남부 지역에서는 가뭄 때문에 강이 흘러가던 지역이 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 10위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당장 샤워하고 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요? 물 부족 국가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 더 생각해 보면 벼농사를 지어야 되죠. 과수원에 과일들을 키워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지금 자꾸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자료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식물의 서식지와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결국 국제적인 곡물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2009년에 세계 밀 재고량은 1억 1,900만 톤으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또 미국 가뭄으로 2005년도에 밀 생산량이 14% 감소했다. 1,000톤이었던 곳에서 860톤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세계 2위의 곡물 생산국인 인도는 6년 만에 밀 수입국으로 바뀌었다. 옥수수 재고량도 1979년 이후에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뭄이나 기상 악화가 된다면 식량 전쟁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옥수수와 밀의 수요는 증가한다. 왜요? 인구가 증가하니까 더 증가하죠. 그런데 생산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옥수수 값은 135%로 높아지고 밀도 60%가 가격이 상승됐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 무슨 생각해요? 식량 증산을 위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 GMO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한 챕터로 다루게 될 건데 지금 이 식량의 문제로 본다면 그것이 태초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딸기가 요만해요. 그런데 만약에 감자만한 딸기가 나온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잣이 요만한데 혹시 고구마만한 사이즈의 잣이 나온다면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GMO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GMO를 만드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 유전자총을 이용하는 방법들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유전자 조작식품을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실험 쥐들에게 먹여봤더니 뇌가 점점 작아지고 심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뇌가 작아지면 사람에게 대입한다면 치매 같은 것, 심장병 같은 게 가능하다라고 추측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해하다 아니다 하는 논란은 지금도 되고 있지만 실험에 의하면 확실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자료들은 실험 자료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인간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점점 더워지면 열 스트레스도 있죠.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1995년 시카고에서는 32도 이상의 더위가 지속됐다.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덜 따뜻했던 나라인가 봐요. 우리 32도 정도에 죽을 정도는 아닐 것 같죠. 그러나 더위에 많이 적응이 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더위를 별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사망이 나타날 수 있죠. 이때 465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모기와 같은 유해 해충이 서식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말라리아, 소두증, 뇌염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후변화를 정리해보면 환경 위기라고 알려져 있는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의 위협적인 요소로 대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의 원인의 90%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을 억제하고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 중에도 파력 에너지, 온도차 에너지, 수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11개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잘 못 써요? 일부 쓰고 있어요. 일부 서울시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태양광이나 소형 풍력이나 지열 에너지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가 화력 에너지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당장 폐기할 수는 없는데 방사성 물질의 폐기물 에너지 때문에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의 단가가 쉽게 저렴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11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한 개가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게 태양열이 될지 태양광이 될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도. 그러나 어떤 에너지가 세계를 휩쓰는데 곧 이어서 온다. 쓰나미처럼 오는 것이 뭐냐? 에너지 쇼크가 올 것이다. 또 하나의 비상사태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미래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금세기 말에는 최대 6.4도씨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6도씨가 상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새 집중 취재 프로그램에서 6도씨가 상승하면 지구가 어떻게 되고 우리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극지방의 여름은 10년간 2.7%가 감소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이 된다면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지역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는 1.5도, 그래서 세계적인 평균보다 높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3배인 2도가 기온 상승, 평균 기온이 상승됐다. 그리고 21세기 말경에는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4도씨가 상승할 것이다. 지금 아열대성 어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남해안 쪽에서 아열대성, 우리 온대 지역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아열대성 어종이 많이 있고요. 대구에서 생산되던 사과 같은 것들이 안성 이쪽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제주도에서 재배되던 선인장 이런 것들도 이제 중부지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당연히 겨울은 짧아지고 열대야가 증가할 것이고 집중호우가 내리는 날이 1년에 36.7일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부산이나 제주도는 지금 해수면 상승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산 연안의 경우도 보면 7.8cm가 상승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북상하고 있고 당연히 생산지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류성 어종이 감소하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있다. 물이 따뜻해졌어요, 바닷가가.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서 사는 어종들이 살 수가 없죠. 물고기는 물 온도가 바뀌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알죠? 다른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물고기 떼는 그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명태 같은 것들이요, 과거는 진짜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명태는요, 살아있는 생물로 하면은 생태찌개가 되고 얼려서 하면 동태찌개가 되고, 그죠? 그리고 말려서 어린 것들은 말리면 노가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생태를 한 마리 잡아오면 5만 원씩 주겠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했는데 딱 2마리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실험실 안에서 만들고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요 뿌렸어요, 동해안에. 근데 어디로 갈게요? 모르죠. 동해안에 안 나타나요. 당연히 자기가 살 수 있는 물의 온도를 따라서 캄차카, 시베리아 그쪽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감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액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있고 해안선 유실이나 침수가 빈번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것들도 과거에 대한민국에 말라리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라리아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2051명이 발생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쌀 수확량도 당연히 감소하죠. 대신 북부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의 경우는 북극과 남극 지역에서 생태계 그리고 서식지가 취약해질 거고요. 당연히 철새, 포유류, 고등포식자를 비롯해서 많은 생물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고 빙하 두께가 감소해요. 이 표면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곰 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곰 그러면 하얀 털이 있고 포동포동 살찐 모습이 아니던가요? 근데 최근에 북극, 남극에 가서 곰을 찍어왔는데요. 삐쩍 말라가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리도 가늘고 그런 곰의 모습이 요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유럽의 경우도 최근에 어땠어요?
우리가 2월 달에 유럽을 가기로 했는데 폭설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서 뭐 몇 명이 죽었다 이런 보도 때문에 많이 망설였거든요. 유럽같이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위험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돌발 홍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해안 홍수 침식, 또 빙하가 퇴각하는 건 확실하고요. 적설량 감소나 생물종이 소실되는 것, 그리고 고온 가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후가 불안정하니까 관광객이 줄어들겠죠. 불안하죠. 그리고 열파, 산불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죠. 피해갈 수 없어요. 해안 지역이나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범람하고 있다. 큰 강 부근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담수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홍수나 가뭄에 관련된 질병의 사망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천수답 농사의 수확량이 거의 반 정도 감소하고 있다. 또 농작물 생산량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고 물 부족이 아프리카도 들어 있어요. 2080년대까지 건조와 반건조 지대가 5 내지 8%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해안가 저지대에도 영향을 줄 것이죠. 강의는 일단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쪽을 한번 볼까요? 천수답 농사의 총 생산량 변화가 있을 거고 서부 산악 지역의 온난화 때문에 겨울철에 홍수가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리고 열파의 경우도 발생 횟수도 증가하고 강도, 지속 시간도 증가된다라는 것이고, 아마존 지역에서도 열대 우림 지역의 무성한 나무들이 사라지고 초원, 풀만 자라는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멸종, 그 환경에 살아남지 않은 종은 당연히 멸종이 되는 것이고요. 멸종되는 수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축도 생산성이 감소되면서 식량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호주와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지역의 넓은 데 비해서 인구 밀도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청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생물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역시 다양성이 감소될 것이고 2030년 정도 되면 역시 여기도 물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연히 가뭄이나 화재가 발생되면서 해수면 상승, 염분 증가, 폭우, 해안 범람도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섬들이죠.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이 지금 이제 침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섬 주민들은 나라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상태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또 해변 침식, 백화 현상 때문에 물고기가 사라져 버려요. 지금 그런데 이 태평양의 작은 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주도에도요, 백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소라, 해삼, 전복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살잖아요. 근데 제주도의 어떤 지역에 물고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가봤더니 풀이 자라지 못해요. 해초가 자라지 못하면, 해초가 있어야 물고기들이 알을 낳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끼가 크고요. 물고기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가 모여들고 거기에 많은 생물체들이 있는데 해초가 없어지면서 아무 물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가시만 있는 성게만 드문드문 보이는데, 말하자면 바다의 사막화,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태평양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자, 그렇게 보면 나라별로 봤을 때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더라. 그렇게 본다면 업종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니까 역시 농업의 경우는 가뭄이 지속되면
당연히 생산량 감소와 동시에 사막화가 진행이 된다. 특히 건조 지역에 저 멀리서 물을 댄단 말이에요. 물을 끌어와서 하면 초기에는 생산이 가능해요. 근데 몇 년 지나면 물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염분의 농도가 증가하잖아요. 염분의 농도가 증가한 땅은 산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또 생산성 저하뿐만이 아니라 호수에도 물이 감소되거나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농업을 하는 농부는 농업에 물을 쓰기를 원하고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도시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물을 쓰기를 원하다 보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과 축산업을 하는 사람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메콩강 같은 경우는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나라가 거기에 걸쳐 있거든요. 상류 지역에서 물을 많이 쓰면 하류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전쟁 이런 것들도 가시화되고 있어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물면 아주 작은 불씨에도 대규모 화재가 나죠. 또 재배지가 변화하고 사과와 배에도 만개기가 빨라지면서 품질이 저하된다. 그리고 재배 면적도 당연히 축소가 되겠죠. 여기 나오네요.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한라봉의 경우도 이제는 전남 고흥에서도 재배할 수가 있고 경남 거제에서도 재배가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업의 경우도 수온 변화가 치명적이죠. 그래서 어종의 변화 또 나타나게 되고 당연히 개체수의 변화도 나타난다. 특히 산란을 위해서 강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피해가 클 것이다 라는데 연어는 왜 그럴까요? 저기 먼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물을 거꾸로 거슬러서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간다잖아요. 분명히 사람처럼 지도를 이용할 수도 없을 거고 GPS도 없을 건데 어떻게 할까요? 물 냄새로 안 돼요. 물 냄새로 자신이 살던 고향에 가서 알을 낳는데 실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친환경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친환경 국가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연어의 회귀를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연어가 저 강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높이 계곡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서서히 이동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한 곳에는 사람들이 댐을 만들어 놓거나 사람들이 필요한 인위적인 것들을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유리처럼 해놔가지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자, 이 연어들은 그 높은 곳이 있으면 탁 치고 올라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데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이 정도 높이만 돼도 이제 연어들이 회귀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탁 치고 올라서 그 위를 어떻게 올라가는데 거의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알을 낳을 때쯤 되면 그 알을 먹으려고 하는 이름 모르는 검은색의 물고기들이 싹 모여들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 힘들게 저 바다로부터 왔는데 알을 낳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근데 색이 검은색들인 물고기가 쫙 모여들어요. 알 낳으면 그거 먹으려고. 어쩌지? 그러는데 정말 생태계라는 건 참 신기하죠. 수컷이 계속 다니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계속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가고 쫓아내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알을 낳고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만 지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지구를 인간이 지배하지 않고 코끼리가 지배했다면 지금처럼 지구가 병들어 갔을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편한 선택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인간들이 좋은
인간들에게 편한 이런 선택들을 너무 많이 하고 다른 생태계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았었던 세월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 지구를 살려야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지 꽤 됐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태계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물고기도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또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류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생충이 번식하기도 하고 당연히 폐사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민물 어종의 경우는 물이 부족해서 갈수기가 되면 우리 저기 뉴스에서 많이 안 봤어요? 그 경상도 지역에 원래 물이 찰랑찰랑하던 곳인데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위에서 댐을 막았어요. 댐을 막으니까 물이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던 물고기가 결국은 말라서 죽어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적이 많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또 어류 개체수 감소나 물고기 희용도 나타난다. 수질오염도 역시 나타나고요. 또 상위 포식자인 조류에게도 영향을 주죠. 물고기가 사라지면. 따라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먹이사슬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수자원 측면에서 본다면 물은 자유재였어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만큼 썼어요. 그런데 이 자유재에서 이제 경제재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물은 자유재였었는데 이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경제재로 바뀌었다. 자, 우리가 뭐 수돗물값 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업에서 생산활동 할 때도 당연히 물값을 지급해야 되고요. 자, 이 공장에서는 가죽 공장인데 이 가죽을 원피를 사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자, 겉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버려야 되겠죠. 원피를 사오면. 그리고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아주 곱게 만들고 거기에 예쁜 색을 입혀요. 그래서 가방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그죠. 신발도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수질오염이 엄청 심각하게 나타나죠. 그 오염된 거 그대로 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물고 그 다음에 조업 중단, 공장 폐쇄까지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깨끗한 물을 받아서 쓰는데 여기 오염이 되면 그 오염된 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기, 약품, 인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야 돼요. 이제 완전히 경제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수자원은 매우 중요한데 수자원은 물질순환을 통해서 그죠? 돌잖아요. 그래서 토양으로, 하천으로, 지하수로, 해양의 경로로 순환하고 있다. 수자원의 97%는 바다인데 이것은 지구 표면으로 본다면 7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자원의 공급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강우인데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고요. 한국은 1년에 평균 1200mm의 비가 내리고 세계 평균보다는 많다. 그런데 왜 물 부족 국가라 그랬어요? 경사도가 많아서 다 흘러내려간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가 내릴 때도 반 정도는 증발되거나 증산에 의해서 대기로 이동된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서 바다로 유입된다. 수자원의 용도는 해수는 먹으면 못 살죠. 못 살아남아요. 담수를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용수뿐만이 아니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수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강우량은 주로 이제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 높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고위도 일부 아열대 지방에서는 높다. 그리고 중위도쯤에서는 건조 지역이나 건조한 지역이 많다.
그리고 비가 많은 경우는 폭우 있지만 비가 적은 경우는 건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화재, 사막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수위가 낮고 온도가 높으면 부영양화 이런 것들의 문제도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그 강의 부영양화, 라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녹조 현상을 라떼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물을 뜨면 정말 라떼같이 초록색이 나타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물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수질이 나쁜 물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댐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것과 수자원의 공급을 위해서 더 필요하고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기후 변화나 이상 기온 때문에 결국 지구 재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연렴 순환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멕시코 난류 때문에 유럽의 기후가 냉각되는 것, 그리고 2040년쯤 되면 말라리아, 심장질환, 오존의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2050년경에는 생물의 멸종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2080년에는 기근 현상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6도씨가 상승하면 모든 빙하가 사라지고 생물종의 절반이 멸종될 것이다. 정말 우리 지구가 6도씨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다큐를 많이 찍는 거 보면 믿을 만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집중 취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경우, 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일본의 경우, 이런 것들이 책에 잘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는 책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읽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민간 주도로 상용화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대기 조성, 그리고 기후 변화, 탄소 순환, 물 순환에 대해서 연구하고 에코시스템, 생태계에 대해서도, 그리고 토지 이용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친환경 전략을 선도적으로 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은 친환경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쯤 되면 저탄소 사회로 진입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 같은 것들을 축적하면서 위성 관측선, 지상 관측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온난화 감시, 예측 정보를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해 보고서가 나오지만 5년마다 정기적인 간행을 통해서 보도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호주도 역시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후변화 과학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후변화는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럽연합도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상당히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EU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유럽연합에서 내놓는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나라에 맞게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에코 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녹화를 마감하고 진행할게요.